자, 여러분 교재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지구제. 자, 지역지구제는 이 토지 이용 규제. 자,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이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럼 토지 이용 규제는 뭐냐 하면요,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 이용 규제인데, 이 지역 지구제,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 수단이고, 또 개발권, 양도제, 우리 여러분이 TDR 약어로 작년 시험에 둘 다 출제했어요.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들인데, 주의해야 될 건요, 또 요것을 또 3번 출제한 게 뭐를 출제했냐 하면요, 개발권 양도제는 3번 출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다. 그럼 그 말은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 이걸 3번 출제했어. 3번. 20회 시험은 정답으로 냈고 3번 출제했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러면 뭐는 시행하고 있어요?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공법에서 이미 배우셨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배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지구제를 보면은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한 부증성에 의해서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데, 그래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뭐죠? 마이너스 2.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인 이 부의 외부 효과를 뭐하죠?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데, 문제는 이 부를 시험 문제 2번 출제했는데 뭘로 출제했냐 하면요, 요걸로 출제 2번 했어요. 그렇죠? 정이 아니라 요거 2번 출제. 말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토지의 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토지의 보존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하느냐 얘기지. 개발, 보존. 그래서 이 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보존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충돌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해서 또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세대. 자, 여러분 현 세대가 토지를 전부 이용하면은 나중에 태어나는 미래 세대는 토지를 이용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이 미래 세대 간에 있어서 이 토지 활용 면에서 뭐를 위해서, 토지 활용 면에서 형평성,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는 또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주거용과 공업용이 있으면 서로 여기 어울리는 이용일까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일까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에요. 공업용으로 인해서 주택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를 해요. 그럼 이 지역을 뭘로?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어울리지 않는, 공업용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주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또 목적도 나타납니다. 자, 지역지구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역지구제에서 용도지역 4가지 아시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은 주상공로, 요것도 우리 출제를 많이 하고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도 용도지역 개념, 작년, 재작년 계속 용도지역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측면에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서로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 우리가 뭐가 나와야 돼? 수자원, 생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틀린 질문이야. 도시지역 중 하면 안 돼. 중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질문 정답으로 한 번 또 물었고요. 하여튼 시험에 용도지역 개념 많이 나와요. 27회 시험에는요. 제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개념을 묻는 시험 문제가 또 출제했어. 그 공법상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들이 아니라 선정을 할 때 거기 우리 행정법 교수들 공법 출제하거든요. 행정법 교수들 보고 선정위원이 좋은 지문 좀 몇 개 뽑아달라고 해요. 그걸 그대로 출제해요. 그래서 가끔 공법 정답과 개론 정답이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어디서 나온다? 출제. 어디서? 예? 공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거기 보면 교재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 이건 출제 안 해요. 네, 그걸 출제하지 않으니까 그럼 공부하지 마시고 하여튼 공법상의 지문이 출제해요. 자, 그런데 용도 지역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중복되죠. 이것도 출제를 2년 전에 또 했어요. 이것도 2번 출제인데, 그럼 용도 지구 하면은 뭐가 있어요? 우리 관련해서 미관 지구, 고도 지구 중복 지정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지정 가능해요. 중복 지정 가능합니다. 그런 게 출제를 한대요, 시험 문제도. 그러니까 지역지구제 효과 이런 건 출제하지 않으니까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 가끔 또 뭐가 나오냐? 문제점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개발되는 지역, 여러분 개발되는 지역과 개발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 집가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고, 또 지역지구제가 잘못 지정됐다든지 또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이 우리가 나타나기도 해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지역의 특성이나 기능에 맞는 용도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전 국토를 획일적으로 용도를 지정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또 규제가 경직적이야. 바꾸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규제가 경직적이라는 문제점이 또 있어요. 문제점이 가끔 또 지문에 나오는데 그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넘어가서 158페이지에 158페이지에 가면은 여러분 지역지구제는 시험 지문에 가끔 나오죠. 그래서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고, 자, 또 매년 출제되는 정부에 있어서 또 시장 개입의 방법 또 매년 출제해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는 정책 수단을 얘기해요. 정책 수단. 작년 시험에는 이 개입 방법에서 3문제가 나왔어. 많이 나왔죠. 우선 요즘 계속 출제되는 게 있어요. 3년 연속 나왔는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함으로써 또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죠? 간접. 시장 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간접계.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 출제해. 직접 간접. 원래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로 활용되어 온 게 바로 뭐죠? 공영개발이에요. 작년 시험에 또 공영개발 나왔죠. 여러분 공영개발의 문제점이 출제를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뭐예요? 수용을 하죠.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뭐한다? 수용을 하면은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불만이 있어. 나는 적게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자인 개발사업 시행자인 수용자와 토지 소유자인 피수용자 사이에 어떻게 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죠. 네? 그 지문을 계속 출제를 해요.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공영개발. 그리고 또 토지 뭐다? 수용을 한다든지. 예? 여러분 또 공공 임대 보유자. 이런 공공 임대 보유자는요. 조성된 택지. 여러분 조성된 택지를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하는 제도예요. 그럼 임대 받아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해요. 그래서 임대료 조정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더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게 공공임대 보유자입니다. 예? 공공임대 보유자. 또 공공 투자 사업을 한다든지 정부가 공공투자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를 많이 할까요? 당연히 토지 은행제도. 작년에 또 출제를 했죠. 예? 작년에 토지 비축제도 아예 한 문제로 출제했어요. 토지 은행제도, 토지 비축제도. 작년에 또 우리 출제를 했는데 문제는 2009년, 오래됐죠?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 토지의, 법률도 알아야 됩니다.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뭐를? 공공 토지 비축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비축을 하는데 문제는 토지 시장의 안정.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수요와 공급,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 비축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공공 개발용으로 우리는 두 가지 목적하에서 지금 비축을 하고 있어요. 비축은. 그래서 어디냐면은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 내에 공공토지 비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그래서 누가 했냐면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으로 토지 비축 업무를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다. 그럼 작년 시험에는요. 뭘로 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고 출제했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관리한다? LH. 작년 정답지. 자, LH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호 토지 비축이 어디냐? 안산. 미래 산업단지 조성사 안산. 그럼 비축이 했다는 것은 산업단지로 미래에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조성된 그 부근에는 이제 뭐 해야 돼? 도로가 뚫려야겠지. 아니, 산업단지 조성하면 도로가 뚫려야겠지. 그래서 20년 뒤에 도로 뚫릴 예정을 한번 보면서 지금 사도 되는 거야. 20년 뒤에서. 본인은 못 벌어도 자식은 괜찮겠지. 그래서 그것은 가면은요. 어느 지역에 비축했다는 게 나와요. 네. 그 놀러 갈 때 한번 그런 데 가보세요. 차 먹고. 네. 왜요? 여러분 놀러 갈 때 옛날에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가요. 빨간 깃발 쫓아서 많이 가요. 공사할 때 빨간 깃발 쫓아 있잖아요.
우리는 궁금해서만 가요. 어디까지 꽂혔는가? 가다 보면은 뭐를 보냐? 아, 요거 도로하고, 그럼 여기 가다가 또 안으로 뻥 들어가. 그럼 여기 왜 들어갔을까? 궁금하지. 그래서 가서 통닭 하나 사들고 가서 영과 공사 그 관리 보면 뭐 지도가 뭐 하고 있어. 그럼 여기 전철 들어서나 하면서 딱 봐. 그럼 여기 그래서 어떻게 돼? 예? 쫓아간데 들어서냐 뭐 하는데 또 그걸 보고 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산 사람 있어. 안산중앙역 옛날에. 대박이지. 의정부 지금 도청 들어가는 데 있죠. 제2청사. 거기도 그 빨간 깃발 쫓아가서 한 거야. 갈 때 봐. 그래서 빨간 깃발이 중요한 거야. 동탄 신도시 개발할 때 용처인과 경쟁을 붙었는데, 예? 나는 얘기했어. 학생들 보고, 처인과 뭐 다 돌아봐. 빨간 깃발 있냐? 없다. 동탄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래도 몰라. 동탄이 신도시다. 얘했지. 빨간 깃발이 중요한 거야. 그게 왜? 먼저 도로 뚫는 걸 보고 신도시가 들어가는 거야. 제일 먼저 하는 게 한전이야. 전력 공급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한전 다 요 각서를 써. 근데 본인이 사겠어? 친척들이 사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옛날에 그런 이제 뭐가 있었어요. 다 빨간 깃발 우리는 좋아하는 거예요. 공사 빨간 깃발. 그거 진짜 한번 나중에 놀러 갈 때 그런 거 쫓아가야 돼. 뭐 경치 보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요즘에 시험에 내는 게 우리 부동산은 취득세가 있어요. 세금. 그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그리고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을 부과한다. 아까도 우리 외부유가 봤는데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임대료에 대해서 또 뭐를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인데, 보조금 지급은 2년 전에 또 한 번 냈거든요. 보조금 지급은 간접 개입이야.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할 때마다 나오는 게 이거 부담금이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뭐를 부과한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하여튼 이 부담금이란 용어만 나오면은 좀 주의해야 돼. 이거 직접 개입으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걸 많이 내는 거예요. 직접 개입이 하나 뭐다? 간접 개입. 자, 토지에 대한 정보를 창출하고 또 제공해주는 행정상 측면에서 지원도 해줄 수 있지만 또 이 금융, 여러분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상 지원도 해줄 수 있지만 또 뭘 한다? 규제도 해요. 지원 규제를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대부 비율.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우리 여러분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LTV. 요거 금융상 지원 요거 벌써 2번 출제했어요. 대부 비율. 또 총 부채 상환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을 DTI 이거죠.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2번 우리 출제를 했어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해 준 건데 이걸 규제하느냐 더 지원을 해주냐, 이것은 간접 개입이야.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 문제 요걸 진짜 많이 출제를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넘어와서 우리가 160페이지 보시면은 토지 공개념이 나와요. 자, 토지 공개념은요, 우리나라에서 토지 공개념에 관한 법률은 없어요. 예? 토지 공개념에 관한 법률은 없는데 우리 1989년도 2월 달에 임시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켜요. 4가지 법.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 이득세법,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4가지를 통과시켜서 그 4가지 법을 우리는 토지 공개념을 위한 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토지는
부증성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토지는 사유화됐기 때문에 개별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 되지만은 부증성에서 한정되다 보니까 우리는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우리는 공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를 강조하는 거야? 토지의 공익을 강조했다. 공익.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 공익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한 개념이 토지 공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뭐 첨부 인권 사상처럼 우리 절대적으로 우리는 보호되어야 될 권리가 아닙니다. 이 토지 소유권은 법률이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뭐다? 제한할 수 있어.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한할 수 있는 게 법률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게 무슨 권리? 상대적 권리.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무슨 권리? 상대적 권리예요. 상대적 권리. 토지 공개념이.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거기 보시면은 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160페이지에 그 토지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 여기서 시험에 나와요. 그 법 연결한 거 있죠? 5개 연결해서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거민계약서 제도, 농지법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도,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엔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또 거기 보시면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또 색깔 있습니다. 주택법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어떻게 되면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지정지역, 즉 투기지역을 지정하면은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합니다. 요 두 개 법 잘 조심해. 투기과열지구는 뭐다? 주택법.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그리고 거기에 부동산 실명제가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실거래가 신고제 개념을 또 여러분이 우리가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어요. 개론식을.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 잘 보시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토지 정책 수단 5개 놓고 틀린 거 찾아내라. 또는 우리 법 연결해서 틀린 거 찾아내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좀 주의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제도로 갑니다. 자, 개발이익은 자, 여러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2조 제1호의 개발이익이 나오거든요. 자,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야. 이것을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뭐라고 한다? 개발이익이라고 해.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국가는 개발이익, 불로소득을 뭐 한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 환수 방법이 2가지가 있어. 하나는 세금, 과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고 세금 이외의 방법, 비과세적 세금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 그럼 과세적 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죠? 과세적 방법에. 자, 여러분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토지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해요. 또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한다. 이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따르는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다든지 또 도시 계획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건 과세적 방법이에요. 비과세적 방법은 뭐죠? 우리는 토지를 저렴하게 수용을 해서 조성된 택지를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공영개발.
그리고 토지 비축제도. 여러분 또 토지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매입해서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임대하는 또 토지 비축제도. 또 환지 방식에 의한 감보율 제도. 예? 또 수익자 부담금 제도.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뭐를 부과하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 부담금 제도.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요즘 뉴스 많이 나온 게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뭐를 부담하죠?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 얼마만 넘으면 부담금 들어가요?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뭐 기본 3천 다 넘잖아요. 재건축 들어가면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 아파트 본인이 들어가서 35년 살았어요. 처음 분양받아서 13평 분양받아서 35년 살았어. 그 평생 또 재건축해서 나는 거기 계속 살아야 돼. 뭔지 알아요? 계속 살아야 돼. 나는 이득 본 거 없어. 아이, 돈이 오르든 뭐든 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죽고 나서는 모르겠지만 계속 살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다? 웃기는 얘기지. 왜 계속 살면은 미실현 이익이잖아. 미실현 이익에 누가 세금을 부과해? 요거도 모르지. 그래서 위헌이야. 아직 소송 안 돼서 그렇지? 그건 다 위헌이야. 토초세도 위헌인데 뭐. 토지 초과이득세 위헌 판정에서 97년 폐지됐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도 위헌 판결로 97년 폐지야.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요.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인데. 왜냐?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처분해서 발생한 실현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재건축 부담금은 또 거기에 양도소득세가 같이 이중과세면서 또 미실현 이익이니까 당연히 위헌이지. 국토교통부 하는 건요, 얘는 토초세 기준이야. 그러니까 웃긴 얘기지. 이건 주택이야, 주택. 재건축 부담은 주택이야. 토지가 아니야. 지금 국토교통부 발표는 옛날 토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웃긴 얘기지. 투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다 위헌해. 옛날 학교용지 부담금도요. 난 사람들 얘기해서 강의할 때 위헌이니까 헌법재판소 친구들 물어봤어. 위헌 맞지? 그러니까 야, 그는 비밀이다. 위헌은 맞긴 맞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토초세도요. 소송한 사람만 돌려줬지 세금 안 내요. 소송한 사람. 그러면 이임 낸 사람, 7년 동안 낸 사람은 90년부터 97년 위헌 폐지됐으니까 그때가 낸 사람은 안 돌려줘. 무슨 아세요? 그럼 학교용지 부담금도 뭐야? 낸 사람 돌려주겠어? 안 돌려주지. 근데 낸 사람 부장받아서 낸 사람이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소급 입법한 거야. 다 돌려줬잖아. 웃긴 얘기예요. 소급하면 안 되지. 예? 소급한 게 어디 있어? 법적 안정성 문제가 있지. 그래서 학교용지 부담금도 위헌 판정이야. 부담금이죠, 그것도? 학교용지 부담금이잖아. 그럼 국가가 학교를 만들어야지. 뭐야, 그 아파트 분양을 사보고 돈 걷어들어. 이것도 위헌이야, 당연히. 그래서 요즘 소송 구하잖아요. 예? 집단 소송 하잖아요. 이제. 3월부터 들어가잖아요, 소송. 위헌 판결 받려고. 그러니까 그 판결 받으면 한 4, 5년 걸리겠죠? 아이, 토초세도 7년 걸렸는데 뭐. 그래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어요. 개발이익 환수인데 미실현 이익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토초세도 미실현 이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헌이지 뭐.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할 건 부동산을 공부하면요. 안 낼 세금을 진짜 내는 분 많아요. 예? 특히 토지 수용을 당하면 거래해요, 안 해요? 아니, 개인간 거래 아니잖아요. 국가가 수용하는데 무슨 거래예요? 아, 그럼 토지 수용해서 보상받는데 거기 왜 양도소득세 부과해? 위헌이지. 양도소득세는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무슨 수용식 무슨 부과해? 토지 수용 안 당했어요?
이해했지, 당연히. 소송을 안 가서 그렇지. 웃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소송 그런 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직접 갑니다. 국세 심판은 우리 교수들이 직접 가서 변호사, 심판원이 변호사야. 붙어요. 쟤들은. 근데 가서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도 잘 몰라. 위원장이 딱 가서, 저 위원, 저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말빨 우리가 세. 법률. 근데 변호사도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 1억 7천만 원 부과를 양도소에서 부과했는데, 어떻게 돼? 부과, 처분, 취소 나왔지. 당연히, 그건 잘못된 건데. 알면은 가면 돼요. 모르면 되는 거지. 많습니다. 그런 거. 세금. 특히 부동산은 많습니다. 조심 많이 해. 그러니까 여러분, 세무사도 잘 몰라요. 변호사도 잘 모르는데 세무사도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세법 교수한테. 공무원도 몰라. 공무원은 내온 걸 해석하는데 몰라요. 법 근거는 누가 제일 알아? 세법 교수에서 더 잘 알지.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건 중개사 그걸 잘 해줘야 돼. 세금을 어떻게 전략할 수 있냐. 탈세 말고 절세하는 걸 잘 가르쳐주면 손님은 오게 돼 있어. 상속 증여 이런 거 있죠? 잘 해주면 돼. 네. 여러분도 나중에 그 부모님이 뭐 토지를 팔아서 아버님, 어머님 저 통장으로 1억만 어떻게 돼? 팔면 자식 사형제인데 그걸 나눠서 어떻게 돼요? 50%씩 나눠서 이렇게 나눠준다. 큰일 납니다. 통장으로 돈 보내면 큰일 납니다. 걸려요, 다. 증여세. 네? 다 확인합니다. 수용 돈 받아가면은 통장 누구한테 보내는 게 다 확인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근거를 남겨둬야 돼. 네? 중소기업 장관 홍씨처럼 근거를 남겨. 돈 빌려줘서 월 얼마씩 받는다. 고등학생 법적으로 뭐 하지 없지. 근거를 남겨야 돼. 부모님한테 생활비 계속 보내서 그 날 가서 받아와, 현금으로. 차용증서 쓰고 계속 100만 원씩 보내서 받아와. 어떻게 돼요? 근거 남겼죠? 그러면 세금 부과 안 합니다. 그런 걸 잘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중개. 진짜 그거 중요해요. 토지 지방에 수용단사 많거든요. 화성 같은 경우, 시흥, 부천 이런 데. 이제 그런 걸 잘 해주면은 손님 오게 돼 있어. 하여튼 이 개발 이게 문제긴 문제예요. 자, 여러분 교재 토지은행 제도의 그 장단점 한번 갑니다. 자, 17회 시험 한번 출제했는데 시험 문제는요. 장단점은 17회. 근데 개념은 한 6번 출제했는데 개념은 진짜 많이 내. 개념. 그래서 개념은 비축은 뭐를 위해서 비축? 현재 미래. 미래입니다. 비축, 뭐 석유도 비축하고 가스도 비축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비축하는 거예요, 항상.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미래에 적시에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을 해준다든지 뭐 산업단지 이런 거 도로용지라든지 아니면은 또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제도를 우리는 토지 비축제도입니다. 토지 비축제도 개념 진짜 많이 내고요. 그럼 장점은 뭐예요? 우선 개인에 의한 무질서,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도 있고요. 또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했어요. 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 임대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뭐 한다? 환수할 수 있다. 아까 여기 토지 비축제도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그리고 적시에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대량의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토지 매입 비용이 우선 많이 든다. 단점. 토지 매입 비용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투기 방지 대책 없이 대량의 토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는 집가의 급격한 상승, 앙등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이 정부가 미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정부 스스로 투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매입 시와 매각 시까지는 보통 30년 걸리거든요. 그럼 매입 시와 매각 시까지 이 30년 동안 국공유지 상태로 보유하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관리가 쉽지 않죠.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뭐다? 저소득층에 의한 불법 점유. 불법 점유 당하는 건 토지 도난 당하는 겁니다. 저소득층에 의한 불법 점유가 나타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어디? 구룡마을 이런데. 그런 거 아시죠? 뉴스도 갑니다. 그 땅 소유자 없어. 거기 불법 점유했어. 그래서 하는 거야. 아파트 입주권 하나 달라. 대모하잖아. 그거 입주권 몇 평 주겠다. 웃긴 거지. 소유권도 없는 사람들이 불법 점유. 그런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돼?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불 지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지. 그런 마을, 꽃마을 뭐 그런데 다 불법 점유 아닙니까? 개발 그것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큰 소리 못 치고 불법 점유한 사람이 큰 소리 치. 예? 그래서 그 구룡마을도 좀 있으면 개발되는데, 그래서 그 뭐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 때문에. 예?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소유권 없는 사람이 그 얘기지. 불법 점유한 사람. 예? 그래서 그런 게 많아요. 특히 불법 점유. 관리 잘 해야 돼요, 국가가. 자, 토지은행제도의 장단점보다는 뭐가 출제를 많이 한다? 우리는 개념을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개념. 자, 그리고 가격 통제가 나갑니다. 가격 통제 또는 가격 규제라고 해. 이 가격 규제는 정부가 무슨 목적? 특수한 목적이 있어요. 정부가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또 뭐한다? 직접 개입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이 가격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최고 가격제, 또 무슨 가격? 최저 가격제. 최저 가격제 요즘 이것도 이슈 많이 됐죠?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엔 최저임금제도가 요거예요. 최저가격제도. 근데 그건 임금은 부동산과 관련 없으니까 요건 출제 안 하고, 우리는 뭐를 출제한다? 최고 가격제를 출제한다. 이 최고 가격제. 여러분이 원래 29회 시험 또 정답 지문이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나오는 임대료 규제. 그리고 27회 시험에 또 출제했던 분양가 규제. 대표적인 우리 최고 가격제입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를 뭐라고 하죠? 임대료 상한제. 그럼 분양가 규제는 뭐죠?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상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라고 해요. 한도제. 자, 목적은 뭐야? 그럼 여기 목적 있잖아. 특수한 목적.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뭐 해주기 위해서? 낮춰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거죠. 이게 임대료는 월세 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가 규제는 요건 또 목적이 뭐야? 분양가 규제의 목적은 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뭐 하기 위해서? 안정. 그래서 요즘 뉴스는 보면 분양가 상한제 뭐 카드 얘기 많이 나오죠. 주택 가격 안정시키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고, 또 신규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에게 분양가를 규제함으로써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뭐 해주기 위해서? 낮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실시하는 목적. 요 목적 여러분이 27회도 나오고요, 25회도 나오고요, 19회도 나오고, 목적은 3번 출제했어요. 우선 목적, 특수한 목적이 뭐냐? 목적 우선 기본 알아두고,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단기. 자, 여러분이 임대료 규제, 여러분 원래 시험 정답으로 묻습니다. 공부 잘해야 돼요. 단기에는 하여튼 여러분 우리 부동산은 공급량은 단기에는 뭐가 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다? 완전 비탄력적인 무슨 형태? 수직선. 장기는 우상향으로. 공급이 변하니까 장기는 뭘로? 우상향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사 계약 기간 동안 주거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이사 못 가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 주거 이동이 어렵다. 계약 기간 동안. 그래서 이동이 어려운 건 비탄력적.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죠? 수요와 공급 만나면 뭐 들어간다? 우리 균형이 들어가잖아요.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야. 자, 균형 임대료인데 이 균형 임대료가 6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자, 월 60만 원인데 너무 비싸. 그래서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60만 원보다 먼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 이 규제 임대료가 30만 원이다. 이 30만 원이 우리는 임대료의 뭐냐? 상한선이 돼. 30만 원. 임대료의 뭐다? 상한선이 돼. 이 말은 이 빨간 선 이상 임대인이 어떻게 돼요? 받는 것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해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야. 그래서 뭐가 붙은 거야 여기? 최고라는 명칭. 그래서 붙은 거예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 균형 가격보다 밑에 있어서 최저로 또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최저가 아니라 최고 가격이고 또 임대료의 상한선이에요. 이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장 높은 상한 가격이거든요. 또 시험 문제는 또 균형보다 밑에 있어서 또 출제는 또 뭘로 출제한다? 하한이죠. 19회 시험에 상한으로 나왔어요. 하한이 또 뭐다? 아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는 공급은 뭐예요? 단기는 공급량은 고정됐어요. 그럼 규제, 요 빨간선 규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싸니까 수요량은 균형 상태보다 더 증가하지. 예? 수요량은 규제하니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한다?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작년 시험 정답 지문이죠. 작년에 뭘로 출제했어? 초과 공급으로 출제했지. 작년 정답이잖아요. 초과 수요야. 그럼 단기, 여러분 단기에는요 초과 수요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알고 또 여러분 요거 규제하기 전에 60만 원 균형 임대료와 요 거래량 곱한 이 신부분의 면적이 임대인의 뭐가 돼? 임대인의 뭐 총수입이야. 그럼 규제하면 3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최고 30만 원과 요거 곱한 요 빨간 부분이 뭐가 돼? 규제한 이후에 총수입이야. 임대인. 그러면은 흰 것보다 요거 적게 받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하면은 임대인의 총수입은 뭐 한다? 감소해요. 감소한다. 어느 만큼 줄어들어? 노란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받아야 돼, 임대인이. 이걸 못 받는 거야, 규제를 했더니. 그럼 이 노란 부분이 누구에게로?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어요. 100% 재분배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돼 있고 요 부분이 소득이 100% 재분배, 임차인에게 재분배되기 때문에 단기에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뭐한다? 단기에는 충분히 발휘돼요. 그런데 장기로 가면은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많아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임대료 월세 규제를 반대를 해요. 예?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격 직접 정부가 규제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염두에 좀 두시면 돼요. 100% 누구에게?
단기에는 임차인에게 소득이 재분배돼요. 근데 장기로 가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비싼 임대 낸 사람이 또 들어오죠. 신규 임차인도 늘어나서 단기보다는 장기로 가면 수요가 완만한 탈력적이래. 그러면 이 수요 공급에 만나는 점이 뭐야? 균형이잖아요. 균형. 그런데 문제는 요 임대료 60만 원과 30만 원 차이 30만 원만큼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의 자금 투자도 뭐한다? 기피하고 기존의 임대주택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어떻게 돼? 매각을 시장에서 해버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그래서 뭐한다? 줄어들고 수요는 단기보다 수요량은 더 많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은 요만큼 필요로 하는데 실제는 공급은 이만큼 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자, 주의해야 됩니다. 단기에는 초과 수요가 요건데 장기는 초과 수요가 요거야.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러한 초과 수요만큼 임대주택은 부족해요. 초과 수요는 임대주택 부족량이에요. 그래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임대주택 부족량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돼. 오히려 장기로 갈수록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초과 수요로 인해서 뭐가 형성된 줄 아세요? 블랙마켓가 형성해요. 여러분 암표 사보셨죠? 암달러 뭐 옛날 보면은 암시장이 형성돼요. 그래서 저도 영화표 옛날에 보디가드 할 때 진짜 싸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암표를 샀어요. 정상적으로 11시 봐야 되는데 7시에 꼭 봐야 되겠다. 암표 사니까 13,000원 주고 샀어. 몇 배? 4배 주고. 그때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표 가서 돈 주고 줄 서서 사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이 벌어지면 이 공급량 수준에서 어디까지? 이론적으로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거든요. 이게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예요. 그러면은 장기로 가면은 암시장 임대료, 빨간 규제 임대료 두 개가 생겨요. 임대료에다 뭐가 형성된다?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암시장 임대료, 규제 임대료,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장기로 하니까 오히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하지. 그리고 신규 임차인은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야 되고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장기로 가면 갈수록 심화가 돼서 문제가 또 생겨요. 또 기존 임차인은 다른 지역을 회사 발령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면 못 가요. 왜? 다른 지역 가면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 4번 출제해서 기존 임차인들의 어떻게 주거 이동이 뭐한다? 저하. 요거 활발로 많이 냅니다. 저하돼. 이주 기피 형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하되는 거예요. 저하가 포인트. 활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데 교통 시간을 이전보다 더 많이 허비하게 만들고 교통 혼잡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도 뭐한다? 증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거든요. 임대인은 또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장나면은 뭐 한다? 고치세요. 요 집주인이 고쳐주는 거 아닙니까? 나가세요. 외국은 3개월 계약입니다. 3개월치를 미리 주고 계약해요. 우리 좀 1년 그런 게 아니야. 3개월인데 바로 돈 주고 나가라 해. 왜? 초과 수요가 많아. 뒤에 사람 많아. 자기가 알아서 고쳐야 돼. 계속 하려면은. 그래서 집 없는 서름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전세나 뭐 할 때 집주인 고쳐라 하면은 요거 여러분 중개사는 고쳐주는 거 맞거든요? 안 고쳐줘.
계속 안 고쳐 답답해서 고치겠지 뭐. 예?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갈까요? 못하지.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이 거의 나온 거예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은 전세가 없거든요. 다 월세고. 우린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요즘 그래서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질적 수준 고치지 않으니까 임차인도 돈 없다. 에이 그래 살지. 질적 수준이 줘야 돼. 미국 뉴욕주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뉴욕 영화 보면 삐걱삐걱하는 주택들이 많아. 에이, 영화 보면 그게 다 불량주택 아니에요. 질적 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서 점점 슬럼화가 되는 거야. 그 미국 뉴욕주의 70%가 슬럼지구예요. 그러니까 거기 못 살죠. 중상층상이 슬럼지구 못 살잖아요. 총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 살아? 그 옆 동네 뉴저지주 가서 사는 거야. 뉴저지 살고 차 몰고 경계 와서 파킹하고 전철 타고 시내로 출근해요. 예? 그래서 그런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규제를 하면은 서울특별시가 엄청나게 빠르게 노후화돼서요. 재개발, 재건축도 안 돼. 왜? 하겠다면 외국은 뭐다 뉴욕주 시장, 줄리아니 시장에 임대료 규제 철폐하겠다고 했더니 날랐잖아요. 왜? 70% 선거권 70%가 넌 떨어져라. 그래서 3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폐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노화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형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통해서 우리는 조순 부총리 시절에 만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대료 상승률을 어떻게 돼? 5% 이내로 규제하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보호해주지 정부가 직접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직접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조순 부총리가요 51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뉴욕 주립대거든요. 거기서 공부하셨어요. 그때 상당히 요걸 괜찮은 제도다. 그때 당시 34년도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거 꼭 도입하고 싶다 하는데 한 그 51년도에서 한 38년 지나서 도입을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 미국 뉴욕주가 엄청 세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요거 도입을 하고 싶은데 관리들이 반대하는 거야. 나중에 도시 주거 환경이 더 악화돼서 개발이 안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됩니다 해서 결국은 법으로 보호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기에 좀 주의해 두시고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규제 임대료가 163페이지 중간에 시험 문제 요것도 한 4번 정도 출제했는데 한 2번은 정답 물었죠. 이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뭐하다? 높을 경우는 이미 뭐 균형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거 시험에는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로 출제 많이 하거든요. 초과 공급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균형에 도달됐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올해 시험 정답 지문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래요. 꼭 정답 묻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164페이지에 임대료 보호조 정책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지금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보호조 정책, 공공주택 정책 그 세 가지가 뭐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죠. 거기서 우리는 매년 또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정책.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을 잘 공부를 해두시고 잠시 쉬고 임대료 보호조 정책 들어가 있습니다.